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공부할 파트가 사채하고 이제 회사법 7장인데, 회사법 7장은 내용의 대부분은 우리 앞에서 엔젤 프린트 공부하면서 했고,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 네 가지 각각 시드 배정이 되어 있어서 네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가끔씩은 뭐 5문제, 6문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엔젤 프린트에서 공부했던 것, 그걸 가지고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한 해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가 이제 그 외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외에 그 두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법 7장까지 꼼꼼히 하는 거고. 그래서 아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제가 징크스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시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원래 사채가 보통 평균 한 문제 나와요. 우리 이제 공부할 사채가 한 문제씩 나오다 보니까 제가 기본 강의 말고 객관식 강의 하면서 그 사채에 힘드신 분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 얘기했다가 그 해 네 문제가 나왔어요. 사채만. 진짜 그 몇십 년 동안 딱 그 해에만. 그래가지고 뭐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아무튼 제가 그래서 뭐 출제 안 된다 뭐 이런 거 보지 말아라 이런 말 절대 안 하니까 다 보세요. 아시죠? 자, 우리 지금까지 주식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주식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두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나가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사채라고 하는 거 오로지 어느 회사만 발행이 가능하다? 주식회사만이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나머지 4종의 회사는 사채 발행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조직 변경 공부할 때 기존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사채 상환이 완료가 되어야만이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채는 오로지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가 있는데, 이런 주식과 사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너무 기본적이어서 시험에는 잘 출제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누군가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 주식은 의결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의결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주주들은 어떠한 열매를 받을 수 있다? 이익을 배당받죠. 이익 배당을 하죠. 이익 배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배당을 많이 받는 거고, 만약에 사업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이익이 안 생겼다라고 하면 이익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운영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주주가 그 운명을 같이 한다. 회사 사업이 잘 될 때는 주주가 이익 배당을 많이 받는 거고,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회사 운명과 무관해요. 사채는 집단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했잖아요. 채권자일 뿐 주주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사채의 경우에는 고정적인 이자를 받아요. 이익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자 연 몇 퍼센트의 고정적인 이자를 받게 된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자 환급이 금지가 되죠. 하지만 사채는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린 거이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3년이 지나고 나서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원래부터 상환을 해준다.
이게 주식과 사채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 주식과 사채가 서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인데 사채의 성격을 띠는 것을 주식의 사채화, 반대로 사채가 주식의 형태를 띠는 것을 사채의 주식화라고 하는데, 사채의 주식화, 이건 쉽죠. 사채의 주식화는 주식형 사채 CB, BW가 대표적인 예인 거고, 이제 주식의 사채화가 있는데, 주식의 사채화, 원래 주식은 의결권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무의결권 주식, 무의결권 종류 주식, 무의결권 종류 주식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의 사채화의 예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이익 배당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고정적인 이자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우선주의 경우에 고정적인 이자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똑같은 퍼센트의 이익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주식의 사채화의 예인 거고, 그다음에 원래 출자 환급을 안 해준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출자 환급을 해주는 주식이 있었죠. 뭐요? 상환 종류 주식. 상환 종류 주식은 원래 주식은 환급을 안 해주는데 상환 종류 주식의 경우에는 상환을 해준다. 그래서 이것도 주식의 사채화의 한 예인 거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은 의결권이 있지만 사채는 의결권이 없다. 주식은 출자 환급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사채는 원래부터 환급해 주려고, 갚아 주려고, 상환해 주려고 발행을 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은 이익 배당을 받지만 사채는 이자 지급을 받게 된다.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시험에는 자주 출제가 안 되는 거고,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일단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함으로 인하여 주주들로부터, 인수인들로부터 납입받는 납입금, 납입주금이 뭐를 형성한다? 자본금을 형성한다. 자, 그래서 주식은 자본 충실의 이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금액의 경우에는 전액 납입, 현실 납입을 해야 된다. 전액 납입, 현실 납입을 해야 된다. 면제나 대물 면제 안 되고 전액 납입 한 방에 다 내야 돼요. 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분할 납입이 허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금을 납입할 때는 전액 납입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금액은 전액 납입주의가 적용이 된다. 하지만 사채는 뭐가 가능하다? 사채는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본 충실의 이념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자 환급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 세 번째 서랍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이 제한이 되죠. 자기 주식 취득이 제한이 된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에 사채를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자기 사채 취득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자기 주식 취득 공부하면서 CB와 BW라고 하는 주식형 사채 취득이 가능한가와 관련하여 CB하고 BW도 그 기본은 뭐다? 기본은 사채다. 기본은 사채이기 때문에 CB하고 BW를 회사 스스로가 취득하는 거 가능하다. 다만 전환사채에서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주식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만큼은 제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랑 연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상계와 관련하여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 설립 시에는 상계의 제한이 없지만 신주 발행 시에는 상계를 할 때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신주 발행 시에 상계할 때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사채 인수금액의 상계에는 제한이 없다. 얘는 채권자니까, 그죠? 채권자이다 보니까 상계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양자가 서로 접근하고 있다. 서로 접근하고 있어서 주식의 사채화 또는 사채의 주식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식의 사채화의 대표적인 예가 무우결권 종류 주식, 그다음에 상환 종류 주식 이런 거고, 반대로 사채의 주식화는 주식형 사채, 특수사채, CB하고 BW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사채라고 하는 것보다 빚이다, 빚. 그죠? 빚. 집단적으로 사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회사가 빚을 너무 많이 지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사채 발행 금액에 제한이 있었어요. 순자산에, 우리 순자산, 사실상의 개념의 재산, 그래서 우리 160억 늘 했던 거 있잖아요. 이 순자산에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폐지가 되어서 이제는 금액 제한 없이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주식은 액면가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단위 금액이 100원이에요, 주식은. 그런데 사채의 경우에는 과거에 10,000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10,000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사채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두 가지는 이미 폐지가 된 조문이지만 여러분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과거에는 순자산의 4배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라고 했었고, 과거에는 사채 금액이 10,000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 둘 다 이미 폐지가 되었다. 그럼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이번에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에는 일단 회사 스스로가 발행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직접 발행이라고 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를 사채 발행회사라고 하는데, 이 사채 발행회사, 주식회사 A회사 스스로가 회사 경리과에서 발행하는 거, 이거를 직접 발행이라고 한다. 사채 발행회사 스스로가 발행하는 거, 이거를 직접 발행이라고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발행을 하다 보면 이 수만 명의 사채권자가 되겠다고 인수인들이 회사에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가 복잡해지니까 이 사채 발행 사무를 증권회사에 맡겨가지고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간접 발행이라고 하는데, 이 증권회사를 뭐라고 부른다? 법률용어로 수탁회사라고 부른다. 간접 발행, 증권회사를 통하여 발행을 하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발행하는 간접 발행이 있다. 자, 그리고 이번에 100억 원어치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누군가가 통째로 떠안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총액 인수라고 불러요. 총액 인수. 즉 특정인이 사채 발행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채 총액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한 방에 떠안아 주는 방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출자 전환 공부할 때 대우조선해양이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기존에 뭐 한 1조 정도 돈을 빌려줬는데 이거를 출자 전환을 했다라고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참 사정이 안 좋을 때 한 500억 원어치 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사채 집단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사채를 발행하면 아무도 안 사요. 왜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거 사채 떠안았다가 망하면 돈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몇 푼 이자 받겠다고 대우조선해양 사채 샀다가 진짜로 대우조선해양이 망해버리면 한 푼도 못 건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대우조선해양이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누구도 인수를 안 해줄 거다. 그럴 때 국가기관인 산업은행이 나서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거 떠안아 줄게, 돈 빌려줄게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이거를 총액 인수라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하는 사채 총액을 산업은행이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이러한 형태, 이거를 총액 인수라고 하는데, 먼저 직접 발행의 경우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사채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채 청약서를 써가지고 저는 500만 원어치 인수할게요. 즉 500만 원 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저는 1000만 원 빌려드릴게요. 1000만 원어치 인수할게요. 이런 식으로 사채 청약서를 통하여 청약을 하는 직접 모집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리 회사에서 마치 백화점 상품권처럼 5만원권, 100만원권, 500만원권 이런 식으로 백화점 상품권처럼 사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을 미리 프린트를 해놓고 이거를 파는 형태, 이러한 형태로 발행을 하는 매출 발행이라고 하는 게 있다. 미리 프린트해둔 여러분 채권 채무 이것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채권 증서라고 제가 붙여놨는데, 원래 법 조문 원문에는 증서라는 말은 안 들어있어요. 그냥 채권이라고만 해요. 그래서 채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발행을 하는 이제 매출 발행이 있는데, 이 매출 발행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다?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는다. 미리 프린트를 해뒀기 때문에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는다. 그다음에 증권회사, 수탁회사에 맡겨가지고 간접 발행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위임이라고 위임 위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위임 위탁 뭐 비슷한 거예요. 위임 위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도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탁 대표적인 예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의사와의 치료 행위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치료를 받는데, 만약에 치료를 받았는데 감기가 안 나았다 그러면 병원비 안 내요? 내죠. 그죠? 치료를 받았으면 일단 내는 거예요. 이게 일이 완성이 되었건 안 됐건, 내 병이 나았건 안 나았건 치료를 일단 받았으면 치료비를 내야 된다. 이게 위탁이에요. 위탁. 반면에 도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급은 그 건축회사, 건설회사에다가 내가 집을 한 채 지어주세요, 빌딩을 한 채 지어주세요 라고 일을 맡겼다. 이게 바로 도급이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뭐 하도급 막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아니 공부하지 들어보셨잖아요. 하도급. 자,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맡기는 건데, 도급은 일의 완성을 해야만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건물을 지어달라라고 했는데 건물을 안 지었어요. 다 안 지었어요. 뭔가 열심히 일을 하기는 했는데 건물이 안 지어졌다. 이거 돈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면 돈을 주는 거, 이거를 위탁. 반면에 일의 완성을 해야만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를 도급, 민법에서 이렇게 도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증권회사에다가 이번에 1000억 원어치 사채를 발행해 주세요 라고 맡겼어요. 1000억 원어치 사채를 발행해 주세요 라고 맡겼는데, 맡길 때 위탁 모집을 할 수도 있고 도급 모집을 할 수도 있는데, 위탁 모집의 경우에는 그냥 증권회사가 열심히 팔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고객들로부터 열심히 사채 청약서를 써가지고 팔아만 주면 된다. 그게 위탁 모집인 거고, 도급 모집의 경우에는 일의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1단계로 열심히 일반 공중으로부터 사채 청약서를 써가지고 모집을 해요. 1단계로 일반인으로부터 사채 청약서로 청약을 한 다음에, 만약에 1000억 원을 발행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1000억 원어치 모집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800억만 모집을 하고 나머지 200억은 모집을 못했다 라고 하면 이 200억을 통째로 증권회사가 떠안아야 돼요. 이거를 도급 모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도급 모집의 경우에는 1단계는 열심히 사채 청약서를 써가지고 모집을 하지만, 2단계로 증권회사, 수탁회사 스스로가 떠안을 때는 사채 청약서를 쓸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단계로 수탁회사가 떠안게 되는데, 이때는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총액인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총액인수 산업은행이 그냥 떠안아 주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산업은행이 떠안을 때도 사채 청약서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발행의 방식에 대해서 봤는데,
사채 발행회사가 스스로 발행하는 직접 발행, 증권회사에다가 수탁회사에다가 맡기는 간접 발행, 그다음에 총액 인수, 이 세 가지가 있었고, 직접 발행의 경우에도 직접 모집이 있고 매출 발행이 있고, 직접 모집과 매출 발행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 발행의 경우에도 위탁 모집과 도급 모집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채 청약서를 쓰는지 안 쓰는지, 사채 청약서를 쓰는지 안 쓰는지, 사채 청약서를 쓰는지 안 쓰는지, 요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언제 사채 청약서를 쓰는지 안 쓰는지 요거를 주의하시고, 그러면 사채를 발행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사채 발행 사항에 대한 결정은 누가 결정을 하는가? 우리 앞에서 요 표 했었잖아요. 요 표. 어제 요 표 그려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사채는 여기 해당되는 거잖아요. 신주, 특수사채, 일반사채. 죄송합니다. 근데 요 표에서 뭐라고 했었다? 원칙적으로 일반사채 등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발행을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누구에게 이걸 맡길 수 있다? 정관에 규정했을 때는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이를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원칙 일반사채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을 한다. 이사회 결의로 발행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대표이사에게 맡길 수가 있는데, 이때 대표이사에게 맡길 때에는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네가 알아서 발행해.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전체, 그래도 빚이잖아. 빚. 사채는 리미트, 총액을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채 금액과 종류를 정하여 1년 범위 내에서만 발행 위임이 가능하다. 특히 1년 주의하시고, 사채 금액, 총액과 사채 금액과 종류, 그리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내에 너가 돈이 필요하면 알아서 발행해 라고 대표이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사채의 경우에는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이게 뭐랑 달라요? 신주하고 CBBW하고 다르죠. 신주하고 CBBW의 경우에는 우리 신주 수권자본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총회 결의죠. 총회 결의. 그래서 일반 사채와 신주 CBBW랑 달라요. 신주 CBBW의 경우는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 하지만 일반 사채의 경우에는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대표이사. 그죠? 근데 이와 같이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세 가지 그룹이 있었죠. 대신준비. 그래서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 발행, CB 발행, BW 발행, 그 다음에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이 경우가 원칙 이사회의 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 그게 바로 대신준비다. 대신준비다. 근데 이 표에서 일반사채 등이라고 되어 있다. 일반사채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사채뿐만 아니라 주식형 사채 빼고 나머지 특수한 사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 등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사채 등에 해당하는 게, 원래 사채는 뭘 받는다? 이자를 받는다. 이자를 받는 게 사채인데, 어떠한 사채의 경우에는 이익 배당까지 받는 그러한 사채가 있대요. 자, 이거를 이익 참가부 사채라고 불러요. 이익 참가부 사채. 원래 사채는 이자를 받는데 뭐까지도 받는다? 이익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이거를 이익 참가부 사채라고 했는데, 사채는 이자를 받는데 이익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역시 뭐의 하나다? 사채의 주식화 현상의 하나다. 원래 사채는
이자를 받는 거지 이익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익 배당에까지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이익 참가부 사채, 이게 바로 사채의 주식화 현상의 일종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열심히 공부할 전환사채 CB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사채를 전환권을 행사하면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채로 있다가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바뀌라 야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게 뭘로 바뀐다?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바뀌는 주식은 신주를 말하는 거예요. 신주. 그래서 전환사채의 경우에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신주가 탄생한다. 신주가 탄생하면 주식수가 증가한다. 주식수가 증가하면 원칙적으로 자본금도 증가해요. 그죠? 그래서 전환사채의 경우는 신주를 발행해 주는 거, 이거를 이제 전환사채라고 하는데, 교환사채라고 전환사채랑 비슷한 게 있는데, 교환사채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유가증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다른 유가증권에는 뭐도 포함될 수 있다? 회사 주식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회사 주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인 거지 신주가 아니에요. 신주를 발행해주면 그거는 전환사채인 거고, 교환사채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해주는 거다. 이 유가증권에는 주식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때 주식은 뭐 말하는 거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말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교환사채를 교환해 주면서 주식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신주가 탄생하지 않아요. 신주가 탄생하지 않는다. 주식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주식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자본금도 증가하지 않고 불변이다. 아셨죠? 그래서 교환사채라고 하는 거, 이건 뭐다? 사채권자가 발행회사 소유의 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거, 이거를 교환사채라고 하는데, 이 유가증권에는 뭐도 포함이 된다? 자기 주식도 포함이 된다. 그런데 자기 주식, 신주를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주는 경우에는 이때는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다. 전환사채에서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는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교환사채에서 교환권을 행사했을 때는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원래 사채는 이자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이자율이 다른 어떤 재화에 연동해가지고 변동하는 거, 이거를 파생결합사채라고 해요. 고정적으로 뭐 연 10% 이렇게 이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유가에 연동해서 이율이 달라진다. 뭐 금 있잖아, 골드에 연동해가지고 이율이 달라진다. 달러 환율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 유가증권, 통화, 자산 등의 변동에 연계하여 이자가 달라지는 거, 이거를 파생결합사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환사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식이나 그 밖에 다른 유가증권으로 상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또 상환사채라고 하고, 이건 뭐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익참가부 사채, 교환사채, 파생결합사채, 상환사채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것 역시 원칙 이사 외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누가 대표이사가 대신 발행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사채의 경우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발행을 할 때 저에게도 사채를 좀 주세요. 청약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배정을 하고, 이와 같이 청약 불러서 배정이 이루어지면 인수가 된다. 이거는 똑같은데, 청약과 관련하여 출제 포인트가 뭐다? 우리 아까 직접 발행, 간접 발행, 총액 인수 뭐 이런 거 등등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채 청약서를 쓰든지 안 쓰는지, 그게 출제 포인트다. 출제 포인트가 사채 청약서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 그러면 청약 불려서 배정, 인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납입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사채는 뭐가 가능하다?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모집이 완료가 되면 직접 발행의 경우에는 이사가,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증권회사, 수탁회사가, 직접 발행의 경우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는 지체 없이 전액 또는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간접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수탁회사가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분할 납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발행의 경우에는 이사가,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증권회사인 수탁회사가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시켜야 된다. 근데 우리 주식의 경우에도 공동 인수가 가능했죠.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되면 납입은 어떻게 한다? 연대하여 납입한다. 마찬가지로 사채도 공동으로 인수했다라고 하면 사채 금액을 연대하여 납입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인수했다. 그러면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연대하여 납입한다. 주식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민법에서 공동 소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공유, 합유, 총유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합유가 뭔지 모르잖아요. 총유가 뭔지 모르잖아요. 공유만 알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합유, 총유라고 하는 단어가 보인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모르면 틀린 거다. 주식이라고 하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했다. 동일하게 사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 주권에 대응해서 채권이라고 하는데 주권에 대응해서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 사채권자의 지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 유가증권. 주권에 대응하는 사채권자의 지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이거를 채권이라고 한다. 근데 채권 채무 채권자 이 채권이랑 한자는 다른데 한글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가끔 채권 증서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 법 조문에는 채권 증서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이렇게 채권이라고만 나온다. 근데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거 채권 증서라고 하는 유가증권을 과거에는 만약에 이번에 15회차 사채를 발행을 한다. 500억 원어치 15회차 사채를 발행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500억의 납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액이 아직 납입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16회차 사채 발행을 못하도록 했어요. 15회차 사채 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사채 금액이 전액 납입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 그때는 16회차 사채 발행을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현재는 15회차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사채 전액이 납입이 안 되었을 때에는 16회차 사채 발행은 가능해요. 대신에 이 15회차 발행한 사채에 대하여 이 채권을 찍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15회차 사채 발행을 했는데 만약에 아직 납입이 완료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뭐를 발행하지 못한다? 사채, 15회차 사채에 대한 증서 발행이 금지가 된다. 채권 발행이 금지가 된다. 뭐는 가능하지만 16회차 사채 발행은 가능해요. 15회차가 납입이 안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16회차 사채 발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뭐가 안 된다? 15회차 채권 발행이 금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 노란색 부분을 기억하세요. 채권은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은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은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이게 지문으로 등장하니까 이해는 하시고 기억은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채권은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우리 주식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두 가지가 있다가 현재는 무기명주식이 없어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식은 기명주식밖에 없다.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을 기재하는 기명주식밖에 없다. 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여전히 무기명사채가 남아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채는 기명사채, 무기명사채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어떠한 사채권자가 기명사채로 받았다. 내 친구는 무기명사채를 들고 있어가지고 잘 노출이 안 되는데 나는 기명사채를 받다 보니까 자꾸
노출이 되어서 세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뭐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나도 무기명사채 받을 걸 기명사채로 받았네. 후회할 거 없어요? 회사에다가 뭐 하면 돼요? 저도 이거 무기명사채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무기명사채를 기명사채로, 기명사채를 무기명사채로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다. 사채권자는 회사에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주면서 야, 내가 빌려주는 거 숨기고 빌려줄게. 이거랑 내가 떳떳하게 내 이름 밝히고 빌려줄게. 회사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면 돼요. 그죠? 돈만 빌리면 되기 때문에 무기명이든 기명이든 회사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을 무기명으로, 무기명을 기명으로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15회차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15회차 사채는 기명의 하나입니다. 기명사채로만 발행을 합니다. 라고 정했어요. 또는 16회차 사채의 경우에는 무기명으로만 발행을 합니다. 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못 바꾸겠죠. 처음에 발행할 때부터 이거는 기명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무기명의 하나입니다. 라고 정했다라고 하면 정했으면 요거는 못 바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어느 하나의 종류로 하기로 딱 정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못 바꾼다. 이건 뭐 초딩도 알겠죠. 그래서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그죠? 언제든지 기명에서 무기명,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채권 증서, 채권을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한할 것을 정한 때, 뭐뭐에 한할 것을 정했을 때에는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한할 것을 정할 때 그때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 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이름 그대로 사채 발행 회사라고 한다. 근데 이 사채 발행 회사가 스스로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맡길 수도 있다. 증권회사. 증권회사에 맡길 수가 있는데 이 증권회사를 뭐라고 부른다? 수탁회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NH증권에다가 사채 좀 발행해 주세요 라고 발행 업무를 맡겼다. 과거에는 NH증권에다가 사채를 발행해 주세요 맡겼다라고 하면 이 수탁회사 NH증권에서 앞으로 쭉 이 사채 관리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채 발행 사무, 발행 업무와 관리 업무, 관리 사무를 분리시켰어요. 분리시켜가지고 발행은 NH증권에다가 맡기고 관리는 다른 증권회사, 미래에셋에다가 맡기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놨다. 그러다 보니까 이 NH증권 수탁회사의 경우에는 사채와 관련하여 딱 두 가지밖에 못해요.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 뭐? 처음에 모집을 하고 그리고 모집이 끝나고 나서 인수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시키는 거. 모집을 한 다음에 납입을 시키는 거. 이 딱 두 가지만 할 수 있어요. 모집을 하고 납입을 시키는 거. 모집을 하고 납입을 시키는 거. 이 딱 두 가지만 한다. 원래 납입 직접 발행을 했을 때는 누가 납입을 시킨다? 이사가 납입을 시킨다. 하지만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납입을 시킨다라고 했었죠. 우리 아까 위에서. 인수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납입은 분할 납입이 허용되다 보니까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시키는 거 직접 발행의 경우에는 이사가,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누가? 수탁회사가 납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수탁회사 NH증권은 뭐 하고 뭐 두 개밖에 못한다? 모집하고 납입시키고 모집하고 납입시키고 요 두 가지밖에 못해요. 나머지 다른 것을 수탁회사가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전부 다 틀린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집 업무와 관리 업무를 분리하였다. 모집 업무와 관리 업무를 분리해가지고 수탁회사인 NH증권은 모집하고 납입하고 요 두 가지밖에 안 한다. 나머지는 이제 다 누가 한다? 관리 업무를 맡은 사채 관리 회사가 한다. 그런데 이 사채 관리 회사, 사채 관리 회사를 꼭 두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 스스로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어요. 꼭 관리 회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이 관리 회사를 선임을 한다라고 하면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관리 회사,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일반 개인이 한다 이런 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채 관리 회사를 두는 거, 이거가 필수는 아니다. 사채 관리 회사를 두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은행, 신탁회사 등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채 관리 회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채권자와 사채권자와 사채 발행회사 사이에서 사채 관리 업무를 수행해 주게 되는데, 공정한 지위에 있어야 돼요. 은행, 신탁회사 등 자격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 둘 사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위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관리회사 스스로가 사채를 인수한 사람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사채 발행회사 A회사와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구? 미래에셋이라고 하는 사채 관리회사는 사채 인수인이어서는 안 된다. 얘잖아요. 사채권자, 사채 인수인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A회사, 사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인이어서는 안 된다. 사채 인수인은 사채 관리회사가 될 수 없고, 사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도 관리회사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수탁회사든 사채 관리회사든, 수탁회사는 뭐를 위임받았다? 모집 업무를 위임받았다. 수탁회사는 모집 업무를 위임받았고, 미래에셋 사채 관리회사는 사채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다. 위임. 우리 앞에서 주식회사의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관계다. 위임에 따라서 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고도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탁회사와 관리회사도, 수탁회사는 모집 업무, 관리회사는 관리 업무를 위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을 할 테고. 그러면 이 사채 관리 회사, 중간에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채 관리 업무, 누구를 위하여 사채 관리 업무를 하느냐? 주의하실 게, 왠지 사채 발행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채 관리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채권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요. 사채권자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사채 관리 회사는 사채권자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나중에 3년 만기 회사채다, 3년 후에 사채 발행 회사가 변제를 하면 이러한 변제를 수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변제를 위하여 어떠한 법적인 절차,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 예를 들어서 우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소멸시효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중단시키는 이러한 행위 등 채권을 안전하게 보호 조치하는 보전 행위, 이런 걸 할 수 있고, 채권을 보전하고, 이 보전이 보호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를 보전, 법률용어로 보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채권을 보전하고 기타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주의하실 게, 재판상 행위도 할 수 있어요. 재판상 행위,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변제를 수령하고 채권을 보전하고 기타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누구를 위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채관리회사 공짜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수를 지급받고, 만약에 뭐 채권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보수와 비용을 받아야 될 텐데,
사채 발행회사가 변제를 했다. 그러면 이 변제를 한 것을 사채관리회사가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사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지급을 할 텐데 이 지급을 하기 전에 자기의 몫을 먼저 뗄 수 있어요. 보수와 비용을 우선적으로 자기 몫을 떼고 그리고 나서 지급을 한다. 사채 발행회사가 각 사채권자들에게 직접 변제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변제를 한다? 사채관리회사에게 변제를 한다. 사채관리회사에게 변제를 하면 사채관리회사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사채권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게 되는데 이때 자기 몫을 먼저 뗀다. 보수와 비용이라고 하는 자기 몫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사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일정한 행위, 변제 수령, 채권의 보전,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채권자들을 위하여 행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사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날 수 있는 행위, 대표적인 예로 이 사채 발행회사의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를 할 때는 그때는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채권자들의 동의, 일일이 사채권자 한 사람의 동의를 받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무기명 사채도 있다 보니까 누가 사채를 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채권자들의 동의, 이거는 뭐를 통해서 받는다? 사채권자 집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받는다. 그러면 이러한 사채권자 집회의 경우에 모임이죠. 모임. 사채권자 집회라고 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표자도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자, 집행자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도 일을 하니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채관리회사가 지급을 하기 전에 이 대표자와 집행자의 보수와 비용을 먼저 떼요. 그래서 이 사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전에 누구 3명이 먼저 뗀다?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집행자.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집행자, 얘네가 지들 몫을 먼저 뗀다. 사채관리회사, 집행자, 대표자, 집행자, 사채관리회사, 이 3명이 사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전에 자기의 몫, 보수와 비용이라고 하는 자기 몫을 먼저 뗀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런데 뭔가 사채권자들의 피해가 갈 수 있는 행위, 사채 발행회사의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는 이때는 그래서 사채권자들의 동의, 즉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사채관리회사는 꼭 두어야 하는 건 아니고 굳이 둔다라고 하면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권한을 갖느냐? 1, 2, 3. 1번이 뭐였어요? 변제 수령. 그 다음에 2번이 채권의 보전. 3번이 기타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만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들, 그게 뭐다? 사채 전부 지급의 유예. 만약에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6개월간 미뤄줄게요 라고 하는 거. 6개월간 미뤄줄게요 라고 하는 거. 사채권자들은 올 연말에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6개월간 미뤄줄게요 라고 하게 되면 6개월간 못 받잖아요. 자, 이런 것들. 채권 전부의 지급 유예 또는 면제를 해준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면제 또는 원래 100억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요즘 사정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적당히 타협해서 90억만 받읍시다. 이런 식으로 화해를 한다. 면제나 화해를 한다. 당연히 돈 받는 사람, 채권
사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소송행위 백기 드는 거라고 했죠. 내가 진 걸로 할게요 라고 백기 드는 거. 취하 포기 인락 화해라고 하는, 취하 포기 인락 화해는 여기 들었네. 취하 포기 인락 화해라고 하는 백기 드는 거, 내가 진 걸로 할게요 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채무자 회생법상의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빚을 탕감해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두 기본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 사채권자들에게 불리한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사채관리회사는 재판상,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행위를 할 때에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 결의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사채권자 결의에서 이거 면제 안 됩니다, 탕감 안 됩니다 라고 결정을 했는데 지멋대로 탕감을 해줘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그 손해 누가 물어야 된다? 사채관리회사가 물어내야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 집회 결의를 위반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몇몇 행위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의 경우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사채권자 집회도 집회, 모임이죠. 모임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소집을 해야 될 텐데, 원칙적인 소집권자는, 사채권자 집회의 원칙적인 소집권자는 이 둘이에요. 사채발행회사와 사채관리회사. 얘네 둘이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원칙적인 소집권자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자꾸 틀린 질문으로 누구를 넣겠어요? 얘를 넣겠죠. 수탁회사는 딱 두 가지밖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모집 업무와 납입, 이 두 가지밖에 못하는데, 수탁회사가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린 질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원칙적인 소집권자는 누구다? A회사, 발행회사와 미래에셋 관리회사, 이 둘이 원칙적인 사채권자 집회 소집권자인 거고, 예외적 소집권자가 우리 주주총회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소집을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수주주 감사 법원의 명령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사채권자 집회의 경우에 A회사, 사채 발행회사와 관리회사, 미래에셋이 원칙적인 소집권자인 거고, 소수 사채권자가 예외적으로 소집할 수 있어요. 예외적인 소수 사채권자는 1단계로 원칙적인 소집권자인 발행회사 또는 관리회사에다가 먼저 청구를 해보고, 만약에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하나 넘어가야겠다. 그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소집을 한다. 그래서 우리 사채권자 집회, 원칙적인 소집권자가 누구다? 발행회사와 관리회사인 거고, 예외적인 소집권자가 10분의 1 이상 소수 사채권자다. 그런데 이 소수 사채권자의 경우에는 1단계로 누구에게 먼저 청구를 한다? 원칙적인 소집권자에 해당하는 발행회사 또는 관리회사에다가 1단계로 청구를 한다. 그런데 이 둘이 소집을 해주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그냥 소집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와 누구다?
원칙적으로 사채 발행회사와 사채 관리회사 그리고 소수 사채권자가 10분의 1짜리 소수 사채권자가 예외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거고,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수탁회사가 나오면 안 된다. 수탁회사는 딱 두 가지, 모집 업무, 납입 업무 두 가지만 해요. 그래서 자꾸 틀린 지문으로 수탁회사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바꾼단 말이에요. 그 틀린 지문인 거고. 그래서 사채 관리 업무는 발행 업무와 관리 업무를 분리시켜 가지고 관리 업무는 이제 누가 맡는다? 사채 관리 회사가 맡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채 관리 회사를 두 개를 두었다. 미래 에셋 뿐만 아니라 뭐 현재 에셋 이렇게 두 개의 관리 회사를 두었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관리 회사가 위와 같은 행위, 변제 수령, 채권의 보정, 기타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를 할 때 그때 공동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두 개의 회사를 관리 회사로 선임을 했다라고 하면 위 행위를 공동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미래에셋 보수 수수료를 좀 받겠다고 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이 회사가 난리도 아니에요. 맨날 쌈박질하고 골치 아파 죽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나 이거 그만해야겠다. 그만하고 싶을 때 일방적으로 나 그만할래요. 안 되고 누구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사채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동의,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이 둘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사채관리회사가 뭐 할 수 있다?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을 하려면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 사채 발행회사의 동의, 이 둘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사임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둘이 개미지옥처럼 끝까지 물고 안 놔준다. 그때 평생 진리에 끌려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사채권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명부를 뭐라고 부른다? 사채원부라고 부른다. 우리 앞에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네 가지 장부를 비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비치 의무가 있는 네 가지 장부가 있었는데, 정관과 총회 의사록, 얘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까지 비치를 하고, 개인의 인적 정보가 들어있는 주주 원부와 사채 원부의 경우에는 어디에만, 본점에만 비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의 인적 정보가 들어있는 사채 원부의 경우에 이사는 본점에만, 지점에는 비치하지 않고 본점에만 비치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명의계에서 대리인을 두었다라고 하면 그 명의계에서 대리인의 영업소에 복본을 비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네 가지 서류는 비치한다라고 했죠. 본점 플러스 지점에든 비치한다. 이거는 공개장부잖아요. 공개장부이다 보니까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도 주주명부, 사채원부 보여달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사채원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네 가지 장부 모두를 열람 등사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복습. 사채관리회사를 선임하는 거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선임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사채관리회사는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기타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 사채권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행위, 네 가지 행위를 할 때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골치가 아프다라고 하면 사임을 하고 싶은데, 이때 사임을 할 때는 누구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A회사, 사채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안 놔줄 때 그때 평생 끌려가야 된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이 가능하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정족수 공부할 때 주주총회는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종류총회 결의와 사채권자 집회 결의가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채권자 집회 결의는 원칙적으로는 전체 발행사채 총액의 3분의 1 and 출석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관리회사 사임에 대한 동의는 뭐만으로도 가능하다? 출석 과반수만으로도 가능해요. 원칙은 전체 발행사채 총액의 3분의 1 and 출석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이 가결이 되는데, 뭐만은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같이 관리회사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출석 사채권자의 출석 과반수만으로도 가능하다. 출석 과반수만으로도 가능하다. 원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족수랑 똑같지만 사채관리회사 사임에 관한 동의, 요거는 출석 과반수만으로도 동의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채권자 집회.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각종 사채에 관하여 사채권자 집회가 필요한데, 만약에 여러 종류의 사채를 발행을 하였다라고 하면 각각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사채에 관하여 이를 이제 소집해야 되는 거고, 이를 소집할 수 있는 원칙적인 소집권자는 누구와 누구? 발행회사와 관리회사. 예외적인 소집권자가 10분의 1짜리 소수 사채권자. 소수 사채권자는 1단계로 원칙적인 소집권자인 발행회사 또는 관리회사에다가 청구를 먼저 해보고 열어주지 않으면 그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소집할 수가 있다. 문제는 이거 10분의 1짜리 소수 사채권자가 소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10분의 1짜리 사채 맞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안 적혀 있잖아요. 안 적혀 있는데 무기명사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무기명사채를 나타내는 채권이 있을 텐데, 이 채권 만약에 다른 무기명사채권자들로부터 야 채권 좀 빌려줘봐 라고 하면서 채권을 쫙 모아와가지고 저 10분의 1짜리 소수 사채권자 맞죠? 라고 하면서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한 다음에 이거를 슉 되돌려줘 버리면 개나 소나 다 소집할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명 사채권자다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 이거를 맡겨놔야 돼요. 무기명 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채권 증서, 채권을 공탁해야 된다. 맡겨놔야 된다. 그러면 사채권자 집회가 소집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소집 절차 거의 주주총회 소집 절차랑 쌍둥이에요. 우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라고 했는데, 총회 소집 절차와 동일하게 통지를 한다. 즉 2주 전에 통지를 발송하면 되는 거고, 이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만약에 3년간 계속하여 도달하지 않으면 그때는 발송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주식의 경우에는 기명주식밖에 없기 때문에 2주 전에 통지만 하면 되죠. 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기명사채권자들에게는 2주 전에 통지하면 되는데, 무기명사채권자들이 있잖아요. 무기명사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무기명사채권자들을 위하여 통지뿐만 아니라 공고도 해야 된다. 공고. 그런데
우편물로 받는 통지보다 공고기간은 조금 길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고기간은 2주가 아니라 3주다. 사채는 무기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3주 전에 공고도 해야 된다. 기명사채권자들에게는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거고, 무기명사채권자들에게는 3주 전에 공고하는 거고. 그런데 이 3주라고 하는 공고기간, 10억 미만의 코딱지만한 회사의 경우는 그 기간이 2주로 단축이 된다. 10억 미만은 2주 전에. 우리 그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정리하면서 요거 같이 정리했었죠, 미리. 그래서 사채권자 집회 소집 공고기간이 원래는 3주예요. 무기명 사채권자들에 대한 공고기간이 원래는 공고기간이 통지기간 말고 통지기간은 2주고, 주주총회랑 똑같이 통지기간은 2주고 공고기간이 원래는 3주인데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2주로 단축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채권자 집회가 어떠한 권한을 갖는가와 관련하여 우리 아까 다이아몬드 꼭 야구장 같은 그림이 있었죠. 그 야구장 같은 그림에서 저기 3루에 있었던 맨 오른쪽에 있었던 수탁회사 빼고 나머지 3개, 맨 꼭대기에 있었던 발행회사, 그 다음에 일루라고 해당하는 일루 왼쪽에 있었던 관리회사, 그 다음에 맨 밑에 사채권자 집회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권한이 있어요. 즉 사채 발행회사와 관련된 권한, A회사와 관련된 권한, 그 다음에 사채 관리회사 미래에셋과 관련된 권한, 사채권자 집회 스스로에 대한 권한,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우리 발행회사 A회사와 관련된 권한, 사채권자 집회 어떠한 권한이 있는가? 우리 합병을 할 때, 분할 합병을 할 때, 그리고 어제 공부했던 감자를 할 때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죠. 합병 시에도 분할 합병 시에도, 그 다음에 감자 시에도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채권자 보호 절차, 이번 합병에, 이번 분할 합병에, 이번 감자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드릴 테니까 이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걸로 간주가 되고, 이의를 하면 셋 중에 하나, 변제, 담보종, 신탁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이의, 개별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되지만, 집단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뭐를 거쳐야 된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의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한 합병, 분할 합병, 감자를 할 때 이의 제기하는 결의, 이의 제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결의, 이때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이의 제기 결의를 사채권자 집회에서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래에셋 사채 관리 회사와 관련된 권한, 어떠한 권한이 있다? 우리 사채 관리 회사 미래에셋은 재판당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하여? 사채권자들을 위하여 재판당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채권자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관리회사는 사채권자들에게 뭔가 피해가 갈 만한, 반대로 빚을 탕감해 줄 만한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발행회사에 대해 사채 전부의 지급 유예, 채무불이행 책임의 면제, 화해, 소송행위, 그 다음에 채무자 회생 및 파상에 관련된 행위, 이때를 할 때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우리 아까 봤던 거. 그 다음에 사채권자 집회 자체에 대한 권한, 우리 아까 집행자와 대표자를 뽑는다라고 했죠. 이와 같이 대표자와 집행자를 선임하는 결의, 그리고 반대로 언제든지 해임하는 결의, 이거를 사채권자 집회에서 한다. 어려운 거 아니고 다 공부한 거 묶어가지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4번인데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의결권 우리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했었죠. 사채권자들의 경우에도 자신이 가진 비율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그 비율 뭐를 기준으로 한다? 사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 합계액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채 금액 합계액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고 그다음에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리행사, 서매행사, 전자투표, 불통일행사 전부 다 인정이 돼요. 대리행사, 서매행사, 전자행사가 가능하다. 불통일행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어요. 견해 대립이 있는데 여러분 견해 대립이 있는 거는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회사랑 주주총회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총회랑 똑같이 대리행사, 서매행사, 전자투표, 불통일행사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족수는 뭐랑 똑같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랑 똑같다. 그 기준이 사채 금액일 뿐 총회 특별결의 정족수랑 똑같다. 그래서 총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 and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 총 의결권의 3분의 1 and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랑 똑같은데 주의하실 게 우리 주주총회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4가지나 있었죠. 총회결의, 취소,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 취소, 변경해소라고 하는 4가지 소송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일단 유효로 취급이 되는 거고 그죠? 총회결의 취소 소송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일단 유효로 취급이 되는 거고 총회결의 취소가 되어야만이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는 제소기간이 총회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이다 보니까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설사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다투지 못하면 일단 유효로 취급됐던 부분이 그냥 쭉 유효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무효, 부존재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차이점이죠. 취소 소송은 제소기간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다투지 못해요. 다투지 못하면 그냥 유효로 취급이 되는 거고. 그런데 사채권자 집회의 경우에는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소송이 상법에 없어요. 상법에 없다 보니까 조그만 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서 당연 무효가 돼요. 그런데 이 사채권자 집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보다 훨씬 더 싸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채권자 집회는 사채권자들 누구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채권자들이 모임이잖아요. 돈 빌려준 채권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우리 쉬운 말로 흔히 뭐 야시장 야바이판처럼 돈 놓고 돈 먹기가 사채권자예요. 돈 놓고 돈 먹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돈과 관련이다 보니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싸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툭 하면 법원으로 끌고 와가지고 사채권자 집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따지는데 얘는 조그만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채권자 집회의 경우에는 지들끼리 결의를 했다라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사채권자 집회의 경우에는 워낙 쌈박질도 많고 그리고 회사법상 소를 마련해두지 않아서 조그만 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결의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잘했네 라고 인가를 해줘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주주총회와의 차이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겠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의를 했다. 이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에 결의를 하고 나서 일주일 내에 인가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인가를 해줘야만이
결의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15회차 사채권자들의 모임이 있었고 이 사채권자 집회에서 결의를 하였고 결의 후 일주일 내에 인가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이 인가를 해줬다. 그러면 이때 인가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종류의 모든 사채권자들에게는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일주일 내에 인가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의하세요.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인가 청구 누가 한다?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가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누가 한다? 좀 더러운 얘기인데 옛날에 네가 싼 똥 네가 치워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똥 싼 놈이 똥 치워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가 싼 똥 네가 치워라. 네가 소집했으면 네가 인가까지 받아라요. 네가 소집했으면 네가 인가까지 받아라. 발행회사가 소집했으면 발행회사가 인가를 청구해서 인가를 받는 거고 관리회사가 인가 청구를 했으면 관리회사가 소집을 했으면 관리회사가 인가 청구를 하는 거고 10분의 1짜리 소수사채권자가 소집을 했으면 10분의 1짜리 소수사채권자가 인가 청구를 하는 거고 누가 한다? 소집권자가 한다. 인가 청구는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소집권자가 한다. 네가 싼 똥 네가 치워라. 아시겠죠? 근데 이와 같이 사채권자 집회의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만이 결의 후 일주일 내에 소집권자가 인가 청구를 해서 인가 청구를 받아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유가 쌈박질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조그만 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쌈박질이 생길 일이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만장일치를 통해서 어떠한 결의가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 만장일치 모두가 동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쌈박질이 생길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인가를 안 받아도 효력이 발생을 해요. 전원이 동의했다. 이때는 인가가 불필요하다. 전원이 동의했을 때는 인가가 불필요하다. 아시겠죠? 근데 사채권자 집회가 열렸다라고 하면 이 사채권자들이 하다못해 물이라도 한 잔씩 마셔야 될 거, 그죠? 그리고 이 사채권자 집회에는 대표자와 집행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보수와 비용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발행회사 A회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지금 누구 때문에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발행회사 때문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회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 대표자와 집행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 역시 발행회사와 어떠한 약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되는 거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게 원칙이다? 발행회사에게 부담시키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약정이 없을 때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서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발행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사채권자 집회와 관련된 비용은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게 원칙이다? 발행회사 A회사에게 부담시키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와 집행자에 대한 보수와 비용 역시 이러한 보수와 비용 먼저 뗀다라고 했죠. 먼저 뗀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보수와 비용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약정이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발행회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이자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주식 양도가 가능했죠. 이 사채도 양도가 가능해요. 주식 양도의 자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채도 양도할 수 있다. 우리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 양도의 효력 요건이 뭐였다? 양도 합의 앤드 주권 교부. 양도 합의 앤드 주권 교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채도 똑같아요. 양도 합의 앤드 이제 주권 대신 뭐라고만 바꾸면 돼요? 채권 교부.
양도합의 앤드 주권 교부 대신에 양도합의 앤드 채권 교부로 바꾸면 된다. 효력 요건은 양도의 의사표시, 양도의 합의, 양도 계약 다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양도의 의사표시, 양도 합의 플러스 채권 교부다. 그러면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 자,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은 주식이랑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식은 기명주식밖에 없지만 사채는 기명사채, 무기명사채 둘 다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원부에다가 적죠. 사채 원부에다가 적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과 관련하여 기명사채는 사채 원부에 적기 때문에 사채 원부 기재가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이 되는 거고, 사채 원부 기재가. 하지만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원부에 기재를 안 하잖아요. 원부에 기재를 안 하다 보니까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채권 점유예요. 채권 점유. 근데 문제는 홍길동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채권 사채를 임꺽정에게도 넘기고 아무개에게도 이중양도를 했을 때 이 둘 사이끼리 쌈박질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기느냐, 이게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잖아요. 주식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뭐였다? 주권의 계속 점유였잖아요. 주권의 계속 점유. 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의 계속 점유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었는데, 자, 논리적으로 따지자 보면 사채의 경우에도 기명사채, 무기명사채 불문하고 채권의 계속 점유이어야 할 것 같은데, 무기명사채는 채권의 점유라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기명사채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역시도 사채 원부 기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 기명사채는 사채 원부 기재, 무기명사채는 적지 않기 때문에 채권 점유.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우리 주식은 전부 다 효력 요건 똑같고, 주식은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명의계서,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채권의 계속 점유잖아요. 그러면 기명주식이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이 명의계서고 주식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주권의 계속 점유다라고 하면 기명사채의 경우에도 채권의 계속 점유여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사채 원부 기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 기억하시라고. 요거.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잘못 만들어진 조문이어가지고 잘못 만들어진 조문에다가 이렇게 똥을 하나 그리려고 했는데 한글에 똥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천 그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주의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법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회사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있다?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그러다 보니까 기명사채의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도 채권 점유가 아니라 명부 기재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채는 이자를 지급받는다라고 했는데,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얘가 만약에 기명사채다라고 했을 때는, 기명사채는 사채 원부에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길동이가 기명사채를 임꺽정이에게 넘겼다. 그러면 임꺽정이가 사채 원부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자 지급을 했을 때 어차피 사채 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자 지급 청구를 하면 돼요. 사채 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자 지급 날에 가가지고 저 임꺽정입니다 라고 해서 이자 지급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부에 기재하지 않잖아요. 무기명사채는 원부에 기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채권 증서, 채권이 이렇게 생겼어요. 채권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똑똑똑똑똑 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쿠폰처럼 이렇게 쿠폰, 얘 진짜 쿠폰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렇게 똑똑 뗄 수 있는 이런 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1년치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때 요거를 똑 떼가지고 회사로 가져가면 이자를 줘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2년 2회차를 똑 떼가지고 가져가면 이자를 주는 거고, 이와 같은 식으로 이권이 붙어 있다. 무기명 사채의 경우는 이권이 있어가지고 이 이권을 회사에다가 제출을 하면 이자를 주게 된다. 그런데 뭐 이 이자라고 하는 거 1년 지났다고 해서 바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나중에 받아도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 귀찮다, 이거 이자 받는다고 회사까지 가기 귀찮고 나중에 한 방에 원금이랑 같이 받아야지, 3년 후에 한 방에 받아야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회차 이권이 날라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라갔으면 어쩔 수 없죠. 만약 나중에 이 날라가 버린 부분은 이자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가가지고 무기명사채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실수로 날라갔는데요 라고 해봤자, 아무리 하소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쿠폰을 들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그 할인 쿠폰 2장이 있었는데 2장이 붙어 있었는데 하나가 오는 길에 날라갔다 그러면 뭐 어떡해요? 그냥 하나만 할인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원금이랑 같이 받으려고 갔더니 이게 날라가 버렸다. 흠결된 부분은 공제하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권이 흠결되었다라고 하면 그만큼 상환시에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그러면 이제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원금을 갚아주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상환이라고 하죠. 근데 이와 같이 한자가 참, 상환을 할 때는 채권과 상환을 할 것. 자, 이때 앞에 상환은 돈을 갚아준다는 거죠. 사채를 돈을 갚아줄 때는 채권과 상환, 이거는 맞바꾼다는 얘기예요. 맞바꿔서. 사채를 상환, 사채 금액을 갚아줄 때에는 채권 증서와 상환 맞바꿀 것, 그 말이에요. 사채를 상환할 때는 채권과 맞바꿔서 상환하여 맞바꿔서 상환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채권을 받을 때, 사채를 발행받을 때 전액 납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했었죠. 분할 납입이 가능했잖아요. 사채를 받을 때 분할 납입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걸 갚아줄 때도 분할 상환이 가능해요. 아셨죠? 그래서 일시 지급도 가능하지만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사채를 받을 때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해가지고 분할 납입도 가능했기 때문에 갚아줄 때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채라고 하는 것도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적용이 될 텐데, 이자는 일반적인 상사 소멸시효 5년에 걸려요. 그런데 원금이 5년 만에 사라진다라고 하면 조금 가혹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원금의 사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원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인데 반하여 이자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자의 소멸시효는 5년이 걸린다. 아셨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